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2부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챗 GPT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연수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김건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교수님 잘 들립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김건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4시부터 5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 4시 40분에서 45분까지 발표 드리고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식으로 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초고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GPT 이후에 아주 다양한 언어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나 이제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요 페이퍼들은 어 그 잠시만요. 예, 밑에 있는 페이퍼들은 이제 GPT 1, 2, 3에 대한 페이퍼입니다. 예, 일단 GPT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로 해서 이제 개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픈 AI는 크게 비영리 모회사로 이제 오픈 AI 인코퍼레이트라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배경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샘 알트먼 이분이 현재 대표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6월 초에 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의 그 기부를 받아서 좀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2019년, 20년 이때 즈음에서 GPT-3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때 즈음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영리회사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AI LP라는 곳이고요. 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좀 3년이 좀 넘은 시간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챗GPT 나올 즈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빌리언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빙 검색 엔진에도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이제 적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2018년에 뭐 간단한 역사를 보시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엔 이제 다양한 회사를 하시고 이 다양한 회사에서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 충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PT-3가 그 언어 모델의 시작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GPT라는 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좀 AI의 전공자분들이 들으시면 이해는 되실 수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이거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숫자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좀 포커스를 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질의응답을 하겠다 혹은 번역을 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특정 태스크 위주로 이제 AI를 만들었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모든 제너럴 퍼포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질의응답을 하든 뭐 번역을 시키든 코드를 짜줘 자기소개서를 써줘 시를 써줘 뭐 뭘 시키든지 간에 일단 답은 나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답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언어, 그 다음에 사람 언어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까지 다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모델의 파라미터 숫자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프로덕트화 되면서 파라미터 수 같은 거는 이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원래는 비영리 회사로 시작을 하다가 한 4년, 5년 후에 이제 영리 자회사를 만들고 이제 GPT-3를 만들면서 이제 이건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리 자회사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GPT를 쓰시려면 뭐 챗GPT도 마찬가지인데 뭐한 1, 2만 원 주고 그 챗GPT를 쓰시든지 뭐 무료로도 물론 쓰실 수 있고요. 혹은 API를 쓰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쓰신 양만큼 종량제로 이제 돈을 내고 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도 요 GPT의 AP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 2020년 22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GPT를 쓰려면 오픈 AI 홈페이지를 통해서 API를 쓰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PT-3가 개발될 당시 즈음의 모습인데 어, 보시면은 지금 이게 거의 한 6개월 간격입니다. X축이 한 요 정도가 6개월 간격이고 그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앞다투어서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여러 모델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모델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술적 장벽이 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만들 수 있고 너도 만들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어, 그 요 파라메터 수,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일종의 모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로 치자면 뇌에 뉴런 수가 우리가 이제 1,000억 개 정도가 있는데 뭐 개는 그거보다 훨씬 적겠죠. 그러면 이제 개가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일종의 파라메터 수라는 건 우리 뭐 뇌세포 수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기술은 다 똑같아요. 기술은 뭐 대학원생도 알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누가 더 좋은 기술로 만드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걸 누가 더 크게 쌓느냐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를 내가 10개를 쌓았으면 뭐 저 사람은 20개를 쌓고 나는 다시 뭐 30개를 쌓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델을 누가 더 크게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제 파라미터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1, 2개월 사이에 이 회사도 만들고 저 회사도 만들었다는 건 이제 기술적 장벽은 별로 없고 다 똑같은 거를 누가 더 크게 만드느냐에 대한 경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경량화한 모델인데 여러분이 어, 그 알파고를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2017년도, 16년도, 17년도에 알파고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고 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도 도는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 기사를 이기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이 아주 경량화가 많이 진행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어서 누가 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똑같은 성능을 내가 훨씬 작은 모델 10분의 1의 모델로 만들었다 이런 연구도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량화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GPT가 엄청나게 큰 모델인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점점 경량화가 돼서 아주 작은 모델조차도 어 GPT 정도의 지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몇 개월 후, 그러니까 GPT-3가 나오기 전에 가장 큰 모델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튜링 에너지라는 모델인데 이게 한 170억 파라미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딱 10배가 되는 파라미터로 이제 GPT-3 오픈 AI사에서 만든 거고요. 어, 그래서 앞에 요 그림에서 그리자면 이제 몇 개월 사이에 GPT-3가 이렇게 큰 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활용했던 게 뭐냐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코파일럿은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깃허브라고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되게 많으니까 그 코드를 이제 오픈AI GPT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해서 이거는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코딩을 하는데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인풋 아웃풋 관계를 이렇게 대충 적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할지 이렇게 주석으로 남겨주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알아서 이제 코딩을 짜주는 식으로 그래서 뭐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루비, 고 이런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드를 작성해 주는 AI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 그 많은 분들이 한 코딩은 5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정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인공지능으로 좀 대체될 확률이 높다. 그 왜 그러냐면 코딩이라는 거는 어, 어느 기능을 하는 코드를 짤 때 뭐 다양하게 짤 수는 있는데 뭐 이제 재사용성이라든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패턴대로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람이 짜는 것보단 기계가 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서는 이런 이제 단순한 코딩 정도는 기계가 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프로그래머는 이제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상세를 짜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뭐 스케줄링하고 그 관리를 하고 완수를 하고 고객이랑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겠죠. 사람이 하는데 이제 아주 로우 레벨 그러니까 아주 낮은 레벨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요 함수를 구현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코딩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GPT-3가 이제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 봄에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인스트럭트 GPT라는 건데, 인스트럭트 GPT는 뭐냐면 GPT-3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아주 아주 잘 이해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과 사용자가 뭘 시켰을 때 그거를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따른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GPT-3는 언어 이해를 목적으로 열심히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영어를 이제 얘가 잘 이해를 한다. 혹은 코딩을 잘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시를 써줘.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다고 치면은 그걸 이해하고 시를 써줘야 되는데, 어, 영어를 제가 잘 이해를 했다고 꼭 시를 잘 써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의도를 잘 따를 것이냐, 그거에 집중해서 학습이 된 모델이 인스트럭트 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6살 애한테 달 착륙을 한두 문장으로 좀 설명해 줘. 이렇게 제가 지시를 내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GPT 모델은 그냥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든지 뭐 그냥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스트럭트 GPT부터는 이 지시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지시를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챗GPT는 다 인스트럭트 GPT. 그래서 이건 뭐 GPT 3.5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기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스트럭트 GPT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사람의 피드백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강학습인데 사람의 피드백으로 학습을 했다. 그래서 요 RLHF 요게 약자인데 요 GPT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강학습을 하겠다. 강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드백으로부터 강학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GPT가 일종의 이렇게 사람이 시킨 거에 대해서 응답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그 피드백을 최대한 좋게 받도록 이제 강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아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GPT한테 시킨 일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예를 들면 6살애한테 달착력을 설명해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 보고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 이런 아웃풋을 내야 돼. 이런 학습 데이터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GPT-3를 학습을 일단 합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학습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요 GPT라는 애가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응답을 이제 얼추 생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시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줘요. 요 GPT-3한테. 그 다음에 GPT-3 보고 여러 응답을 생성을 하게 합니다. 여러 응답을 생성을 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다시 고용을 해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여러 개의 응답들 중에 요 지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내가 봤을 땐 D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C가 좋고, 그 다음에 A와 B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일종의 랭킹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랭킹 모델. 그게 이제 리워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랭킹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시사항과 응답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랭킹 스코어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일단 랭킹 모델을 열심히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로운 지시사항을 줍니다. 새로운 지시사항을 줘가지고 요 GPT-3 보고 이제 응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응답을 만들려고 하면 요 지금 랭킹 모델 같은 경우엔 질문과 응답이 있으면 랭킹 스코어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스텝 2에서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요 GPT-3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응답을 했을 때 요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걸로 이제 강화학습을 합니다. 여기 PPO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해서 지금처럼 이제 사람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어, 그 GPT로 이제 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챗GPT고 이건 작년 11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터 GPT를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쓰려고 하면 API를 써야 되는데 API를 쓴다는 건 여러분이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GPT를 쓰려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개발자나 연구자밖에 못 쓰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그 오픈 AI사에서 어 이제 대화 대화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팅 형태로 이제 GPT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초등학생도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년 올해 초를 기억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지금 뭐 GPT-3가 나오고 3.5, 4.0 이런 식으로 그 넘버링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넘버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사에서 이제 내부 그 스케줄대로 뭐 매달이 됐든 매 분기가 됐든 그 GPT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았는데 대다수의 문제점들이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 챗GPT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사실 얘기를 아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이제 초창기 AI 기술은 어 사람한테 야 너 사실이 아닌 얘기 하지 마. 너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주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실이 아닌 얘기라면 그거에 좀 동조되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에도 실린 내용인데 UCLA 로스쿨 교수, UCLA라고 하는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UCLA 뭐 로스쿨에서 어떤 교수가
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너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챗GPT가 네, 맞습니다. 뭐 UCLA의 아무개 교수가 뭐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찾아봤더니 UCLA의 그 아무개 교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어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저에게 동조되는 응답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밝혀졌는데 지금은 뭐 그런 문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2015년에 미국에 왔던 거 얘기해줘. 그러면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엔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뭐 2015년에 와가지고 뭐 되게 기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506년에 죽었기 때문에 2015년에 올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왔으면 뭐 이렇게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안정성도 높아지고 유용성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예제로 야, 그 아돌프 히틀러가 달 착륙한 거 좀 얘기 좀 해줘 했더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돌프 히틀러는 뭐 달 착륙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뭐 할루시네이션, 혼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에 GPT-3라는 게 나왔고요. 이거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멀티모덜이라는 뜻입니다. 멀티모덜. 그러니까 GPT-4 이전 버전은 제가 텍스트로만 입력을 줄 수가 있고 GPT-4도 텍스트로 이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GPT-4부터는 어 그 이미지랑 제가 이제 텍스트를 주면 그래서 뭐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뭘 물어보면은 그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거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의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뭐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영상, 뭐 음성. 그래서 실제로 지금 GPT-4 V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GPT-4 V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원래 이게 올 3월에 어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하고 일반 공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사진이랑 텍스트를 주면 이제 그 텍스트 아니 사진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응답 지시 사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그 음성인식기랑도 결합이 돼가지고 얼마 전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음성으로 GPT-3를 쓸 수 있게 GPT-4를 쓸 수 있게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계속 그 방향으로 멀티모달 방향으로 진화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오픈 AI사에서 지금 위스퍼라고 해가지고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 그것도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달리는 지금 뭐 3까지 나왔습니다. 버전 3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텍스트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달리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미래에 이미지를 입력으로 할 수도 있고 음성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뭐 음성 이렇게 다양한 모달리티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3월 14일 정도에 일단 처음 공개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찬가지로 이 당시 한 10빌리언 그러니까 한 14조 정도 투자받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때부터는 그 기술적인 디테일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 파라메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하드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여기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막상 보시면은 그런 디테일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저기서 저렇게 잘하고 그런 자기 자랑밖에 없다. 그리고 GPT-4에서 강조한 게 이 멀티모달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한 시험, 사람을 위한 시험에서 되게 잘한다.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마일스톤이었고요. 사람 평가 시험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직업 시험인데 직업 시험은 뭐 공인중개사,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시험 뭐 이런 각종 직업 관련 시험이고 학교는 뭐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 보면 바이글잼은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고 엘셋 요거는 이제 로스쿨 갈 때 보는 시험 그 SAT는
어, 그 대학 갈 때 보는 거, GRE는 대학원 갈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문제를 왕창 만들어 놓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가면 그 만들어진 문제에서 그냥 샘플링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푸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문제가 정의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훨씬 풀기가 쉽겠죠. 그래서 뭐 GPT 3.5 같은 경우에 하위 10%였는데 GPT-4는 상위 10%가 됐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시험도 이제 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뭐 수능이 있긴 한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있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 만들긴 합니다. 만들긴 해가지고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긴 한데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은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언어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연구에서 이 멀티링귀어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하는 거를 되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GPT-4를 보시면 영어를 물론 제일 잘하죠. 영어를 제일 잘하는데 한국어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 AI의 좀 특징이긴 한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언어 장벽 뒤에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언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한국어 데이터가 많으면은 한국어에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일단 영어 데이터로 어, 큰 모델을 일단 학습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아주 많지 않은 한국어 데이터로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걸 재학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한 게 한국어로만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사에서 만든 게 지금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것보다 한국어에서도 훨씬 성능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게 너무 좀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고 리소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픈 AI는 지금 뭐 100 빌리언을 투자받겠다. 140조를 투자받아서 이제 이걸 하겠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어, 요 GPT를 따라가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제 GPT가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진을 이렇게 주고 이 사진이 왜 웃긴지 한번 설명해 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 GPT-3가 GPT-4가 요 패널 1은 뭐에 대한 거고 패널 2는 뭐에 대한 거고 패널 3는 뭐에 대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재밌다. 이게 이렇게 웃기는 이미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아니죠. 이제 요거는 데모만 보여줬고 올 초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공개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어 예, 이렇게 이제 사진을 놓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 사진에 의해서 응답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이런 일반 사진뿐만이 아니라 도표라든지 스크린샷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T-4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달 한 달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GPT-4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한 달 후에 똑같은 걸 해보면 이제 그게 해결돼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완벽하진 않죠, 아직까지. 하나는 이제 hallucination, 혼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람도 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뭘 봤다가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 머리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쌓이다 보면 제가 자는 동안 얘가 이제 반복해서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장기 메모리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지식이 섞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여전히 이게 좀 문제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퀄리티가 되게 차이가 크다. 그래서 요즘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각광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뭐 저희도 질문을 할 때 뭐 예제와 함께 질문을 하면 훨씬 응답을 잘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아까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주로 영미권 사람이다 보니까 영미권의 문화적 관점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지식 업데이트가 이제 자주 어떤 텀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 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찰스 3세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영국 국왕이 된 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응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응답이 조금 조금씩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계속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GPT-4로 한 몇 개월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할루시네이션이 40% 감소가 됐다. 지금도 계속 감소되는 중이고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그리고 사전학습 데이터도 정제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것저것 긁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오픈 AI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사지 이렇게 이제 모으고 있지는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의 공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요청, 제가 일부러 비윤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걸 시키거나 뭐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거부하는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제 오픈 AI사에서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GPT의 지능이 어, 여러 태스크에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건 어떤 걸 연구하냐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피드백으로 얘가 학습을 했습니다. 사람의 피드백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사람의 피드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졌기 때문에 사람의 피드백을 받으면 오히려 퀄리티가 낮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알파고가 첫 번째 버전은 사람의 기보를 좀 받아가지고 학습에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지로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거는 사람의 기보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둑을 이제 사람보다 잘 두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사람 기보를 넣으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AI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바둑을 더 가면서 이제 점점 개선하도록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챗GPT도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이제 사람한테 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학습하는 작업도 일부 있지만, 근데 많은 작업이 점점 사람 데이터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계끼리 얘기를 해서 이 지능을 계속 높여갈까? 그걸 좀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 연구하는 건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지능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식이 낮은 애를 핸들링을 할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같은 경우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지능이 여러분보다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듯이 하면 안 되고 애한테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좀 사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지능이 낮은 애랑 걔를 잘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걔가 원하는 걸 잘 맞춰줄까?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좀 되게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과 이거 나온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다른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래 페이퍼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 진입 장벽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모델을 누가 더 크게 쌓고 누가 더 어떤 좋은 데이터로 학습하느냐 문제지 모델 자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 2021년, 2020년까지만 해도 이제 네이버도 만들고 뭐 이제 온갖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 기술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 리소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학습을 하려면 GPU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H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GPU입니다.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살려면은 지금 5천만 원이고 한 장에. 근데 그거를 지금 주문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오픈 AI는 그거를 몇만 개를 이미 갖추고 있고 그걸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걸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도 없고 데이터도 적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진입장벽이 없는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리소스가 벌어져서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돼서 이제 못 따라가는. 근데 이제 빅테크들끼리 보면은 빅테크들끼리 보면 구글에서 이제 그 팜 모델 개발한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우리도 어 해자가 없고 GP 아니 오픈 AI도 해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자라는 건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우리는 해자가 있는 기업을만 투자한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아마존처럼 아니 아마존이 아니라 그 디즈니처럼 그런 회사들은 저희가 갑자기 뭐 돈을 무한히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회사를 당장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 그거 이제 해자가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확고한 진입 장벽이 있지는 않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빅테크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빅테크의 얘기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회사의 얘기는 아니다. 이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오픈 AI의 예전 임원들 그래서 GPT-3 만들었을 때 임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한 5천억 정도 넣어가지고 주식을 한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오픈 AI랑 경쟁 관계다 보니까 구글 자체적으로 팜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 지금 버전 2까지 나왔고요. 그것도 이제 어, 구글 클라우드 API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네들도 만들지만 이제 오픈 AI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로드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나왔고 이게 지금 버전 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챗GPT랑 비슷하고 퀄리티도 그래도 꽤 괜찮은데 챗GPT만큼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바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월 정도에 공개를 했고 바드는 근데 이제 구글 서치랑 이제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고 그다음에 팜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 팜 버전 1, 팜 버전 2까지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픈 AI가 이제 챗GPT랑 GPT-4 같은 걸 저희가 이제 API 그러니까 저희가 종량제로 이제 돈 내고 쓰는 서비스인데 그것도 이제 팜2 버전은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 구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 이제 오픈 AI와 필적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뭐 빅테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메타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릴스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메타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요 GPT가 아니라 OPT라는 걸 만들었고요. O는 이제 앞에서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로 가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라마. 그래서 이 중남미에 있는 동물이죠. 라마 그 낙타처럼 생긴 동물인데 그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를 했고 그걸 라마 버전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2까지 나왔고 3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용 서비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바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모바일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이제 나왔고요. iOS는 이제 그 클로즈드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글이 후발주자로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자기네들도 애플이랑 똑같이 갈 거냐? 그럼 이제 애플을 못 이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드로이드를 이제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하니까 이제 모바일 폰을 만드는 제조사들이 다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왔죠. 그런 식으로 메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 내고 쓰는 서비스는 뭐 구글이라든지 어, 오픈 AI를 쓰고 대신 우리는 오픈 소스화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디벨로퍼랑 같이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많이 쓰고 있고 요 메타의 뭐 라마라든지 뭐 그 이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 서비스 개발하는 것도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나 이제 오픈 AI 보면서 아 이제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메타에서 이제 이런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공개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다시 이제 요 초고대 언어 모델이 활성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이게 되게 복잡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이내믹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니즈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GPT를 쓰는 데 있어서 GPT가 가장 잘하는 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번역. 여러분 그 영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코딩 짤 때, 그리고 이제 러프하게 이제 아웃라인 같은 거 짤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써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 써줘.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하면 그 자기소개서 퀄리티가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제가,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근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포멀하게 써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어떤 인풋을 주고 그거 바탕으로 좀 써달라고 하면은 되게 잘 써줍니다. 잘 써주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분들,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작가라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손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러프한 시놉시스를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살을 붙이는 과정, 그럴 때 이제 GPT를 쓰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T가 한때 하이프가 되게 높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 하면, 아, 막상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막상 뭘 시켜 보니까 뭐 뻔한 얘기만 나오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죽었다가, 근데 요즘은 또 다시 그냥 대충 물어보면 그렇게 허접한 것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쓰면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게 알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다시 좀 붐업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물론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둘씩 그렇게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휴먼 머신 하이브리드 웍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랑 기계가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할 때도 예전에는 뭐 A에서 내가 해운대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경로 계획도 제가 하고 지도 보면서 운전도 제가 했는데 근데 이제 경로 계획은 안 해도 되죠. 경로 계획은 내비게이터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율주행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자율주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그게 정복이 되진 않아요. 정복이 되진 않고 원래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했는데 아 이제 사람이 요것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요것만 하면 되고 그렇게 점점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GPT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아이 그럼 안 써.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아 그래.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해주는구나. 하지만 뭐 제가 일부 하는데 얘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는 이제 충분히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MIT에서 이제 한 실험인데 어, 그 어떤 글을 쓰는 작업을 이제 두 그룹의 사람한테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그룹의 사람들은 GPT를 쓸 수가 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GPT를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글 작성 관련된 작업을 양쪽에 시켜봤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글 완성 시간이 반으로 단축이 됐고 GPT를 쓰면 그다음에 질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작업자들 사이의 능력 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부장이다.
그러면 내 밑에 한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럼 항상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GPT를 주면 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업무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하면 할수록 이런 장점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요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환자가 의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건강에 관련된 거, 병에 관련된 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질문에 대해서 의사들이 답변을 달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환자의 질문에 대해서 챗GPT로 또 답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쓴 거, 의사가 쓴 것과 GPT가 쓴 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3의 의사한테 간 겁니다. 제3의 의사한테 가가지고 뭐가 사람한테 썼는지 뭐가 GPT가 쓴 건지 안 알려주고 이 둘 중에 요 질문에 대해서 뭐가 더 퀄리티가 좋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를 봤더니 챗봇으로 쓴 거를 베리 굿이죠. 요 의사가 응답해 준 거보다 요 챗봇이 써준 거를 의사가 봐도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공감하면서 썼느냐, 누가 더 환자를 공감하면서 썼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건 압도적으로 챗봇이 높았습니다. 그 의사보다. 그래서 이거는 좀 놀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은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챗봇은 되게 막 공손하게 뭐 이거저거 뭐 내용이 없을지언정 하여튼 되게 길게 자세히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는 걱정이 돼서 이제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내가 암은 처음 걸렸으니까 되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암 환자를 뭐 100명씩 본다. 명이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감이라든지 퀄리티 측면에서 챗봇에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의사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계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요 매드팜이라는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 팜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팜도 계속 버전 1, 버전 2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메디컬 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메디컬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빅테크가 요 메디컬 쪽으로 먼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매드팜이라는 게 나왔는데 USMLE가 뭐냐면 미국 의사고시입니다. 의사고시인데 85.4점을 맞은 거죠. 정확도로. 이거면은 수석은 아닌데 아주 잘 본 편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이 정도 찍은 거니까 한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애큐러시를 찍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 교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GPT를 이제 막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과 기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은행을 가도 은행원이 뭐 돈 세는 걸 직접 하는 경우는 없죠.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계산기로 하지 자기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기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챗GPT도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랑 같이 할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애들을 한번 써봐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제 애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하고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고 선생님을 가르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더 AI와 놀 수 있게 혹은 걔를 활용할 수 있게 할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막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언어 배울 땐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음성 인식하는 모델 GPT도 나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연습할 때 이제 뭐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질문 뭐 예를 들면 5살 애한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좀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제 꽤 잘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애들이 부모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챗GPT를 주면 되게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 이제 뭐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윤리적 사고는 왜 그러냐면은 AI의 윤리를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AI 윤리보다 AI를 쓰는 사람의 윤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툴이 이제 계속 좋은 게 나오지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쓰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못 쓰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AI 자체가 정말 비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빅테크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냐면 이게 나중에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윤리적으로 만들려고 충분히 노력을 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람의 이걸 쓰는 사람에 대한 윤리를 잘 얘기 안 하면 그래서 요즘 공익 광고를 보면 뭐 가끔 SNS의 윤리, 뭐 초상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공익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도덕 배울 때는 SNS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SNS 윤리를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SNS가 대세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윤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AI 시대가 될수록.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사고, 그다음에 창의성,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라는 건 이제 예전보다 요즘이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런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이벤트가 요즘은 되게 서로 커넥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예측하지 못하는 스토리로 이제 번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제 단순한 거에 AI가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교육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빠르게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교수님들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지금 혹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건희 교수님께서 챗 GPT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5시부터 다음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인데,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